편안함,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되게 자극적이고 나를 되게 피말리고 괴롭고 이래야 사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쟤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는데 얘한테는 뭐가 되게 애가 닳고 불안한 게 없어. 나는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가치를 좀 바로 알아야 되고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이거는 자존감, 나 자신의 가치의 의미, 그 정체성 이거 가지고는 우리 한 달을 해도 한 달 할까요? 한 달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은 모든 것의 기본이기는 한데요. 자존감이라고 하면 자기 가치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자기 가치감은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근데 자기 자존감은 자기 가치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 효능감도 좀 있어야 돼요. 자기 효능감. 네. 그러니까 자기 능력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을 나는 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게 자기 효능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들을 좀 선택할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 라고 믿는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일을 잘 해내나 성과가 있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은 그만큼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성과는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 나한테는 그런 거를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나한테는 그런 힘이 좀 있어. 나는 이게 효능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좋아할 만한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제님 한 주나 수고했다. 네네네. 스스로 보면서 그런 것처럼 잘했어. 잘했어. 마음에 든다. 나한테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꾸 쌓여갈 때 자존감이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아리 치듯이 외치듯이 목 놓아 당신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를 미워할 행동을 안 해야 돼요. 내가 좋아질 만한 행동을 자꾸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적극적인 방향을 하기에 앞서 가장 소극적으로 먼저 내가 미워질 행동들을 안 하는 게 우선이에요. 왜 우리 건강을 찾을 때도 몸에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제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자면 굉장히 안 좋은 건강하지 못한 병리적인 파괴적인 연애를 내가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연애를 나는 끊어내겠어라고 결심하고 자꾸 거기에 나를 넣는 거. 그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애착 유형 얘기했잖아요. 네네.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또 상대의 애착 유형도 파악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정형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정형이 되려고. 네네. 성인 애착 유형 검사 도구가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6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스케일이 1 to 5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 애착 유형이 뭔지 이렇게 나와요. 네네. 자기 보고식 검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도 온전히 솔직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라 자기 보고식 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물론 있지만 진짜로 내 애착 유형이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그거를 저는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레이블링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고 개선하기 위한 거라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 중에 35%가 노력해서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뉴스죠. 네. 네, 그 35% 중에 들어가는 1인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착 이론도 그렇고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에릭슨 그 심리 사회 발달 단계 이론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로 꼭 조심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이론들을 너무 도식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도 뭐 12개월에서 36개월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드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발달 단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연령별로 뭐 학령기 뭐 청소년기 뭐 이렇게 다 나눠요. 유아기 뭐 다 나누고 그 시기마다 좀 획득해야 되는 발달 과제들이 있다고 다 얘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거를 너무 크리티컬 피리어드로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너무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것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공식처럼 보지 말아라. 네. 도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또 너무 결정론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열어놔야 돼요. 유연하게. 그리고 유아기 때 문제가 있었더라도요. 청소년기 때 자기 문제를 제가 지금 청소년기라 청년기 때 네. 자기 문제를 잘 인식하고 네. 청년기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요. 오히려 이전 단계 문제도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조명을 해주시면 그 우리 무의식의 영역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고요. 두려움 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또 불안하고 상처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내어놓음으로써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보통 시간을 얘기할 때 크로니컬한 시간도 얘기하고 카이로스의 시간도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크로니컬한 피리어드들은 다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개입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서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 정말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생망 이런 거 전 정말 싫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안정 애착형 사람을 찾아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꼭 연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애착 관계는 친밀한 관계에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든 선배든 공동체 안에서 뭐 누구든 뭐 멘토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참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가정을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한 아버지를 둔 커다란 가정이고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정형 애착 유형을 가진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괜히 불편해하지 말고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평화롭게 지내면서 아, 이 친구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정 애착형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마음으로 막 불편해하고 샘내고 이런 못난이 짓 하지 말고 하긴 안정 애착형이면 되게 밝고 뭔가 때 안 묻고 쉽게 다가오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니들이 인생의 뭐 쓴맛을 알아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알았으면 됐지 뭐. 좋습니다. 네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든 연애 패턴 끊고 건강 연애 하려면 참 나한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뭔지 또 자기 자신과 또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좀 안정형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력해서 사실 얻어졌다는 거. 그래서 지금 내가 못 이룰 것 같아도 꼭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믿는 거.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걸 믿고 뭔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 충분히 누리고 가는 것들이 좀 꿀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좋은 어른들 주위에 꼭 계실 거예요. 네.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요. 네. 제가 참 미안한 점이 많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바운더리. 네. 제가 아까 바운더리 얘기는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네. 건강한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로 여러 가지인데요.
바운더리만 가지고도 한 달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자기 네. 욕구를 건강하게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은 건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려면 심리적으로 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바운더리 설정이 잘 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심리적, 정서적 경계가 바로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너랑 나를 구별하는 경계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울타리 쳐서 옆집이랑 경계선 구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쉽게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내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내 생각, 내 행동, 내 감정, 그리고 내 몸. 무리한 요구. 싫다고 하는데도 거절했는데도 자꾸 요구하는 거. 내 몸은 내 거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그리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운더리는 심리적 거리가 있는 사람이랑은 필요하지 않죠. 이미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친밀한 관계에서 이 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 경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가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되게 파괴적인 관계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나르랑 코디펜던트도 바로 그 바운더리가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책임져야 될 그의 감정까지도 내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상대가 기분이 나빴으면 그 감정은 그의 거예요. 그 감정을 내가 껴안지 않는 거 이것도 바운더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을 내가 조정하려고 드는 거 이것도 바운더리를 침범하는 거죠. 네, 네. 그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뭔가 이 어떤 연애에 있는 네.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네. 뭔가 바운더리가 지금 현재 있는 바운더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네. 그런 바운더리를 조금 설정할 수 있는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뭔가 새롭게 세우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처음 네, 만났을 때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는 안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넘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계를 건강하게 할 거니까 좀 이렇게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네네. 지금 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네. 나한테는 이게 중요하니까 안 넘어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그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서 나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바운더리는 내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 집이고 여기까지가 당신 집입니다 했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는 당신 집이니까 당신 여기서 뭐 하세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요거를 설정해 놓고 내가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뭐냐면 상대가 넘어왔을 때 이거는 얘가 넘어오는 거네. 이건 내 거 아니네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더리는 자기 통제 개념이지 타인을 통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선을 넘어와서 뭔가 예전에 제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면 저 사람이 선을 넘은 거니까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집중할 필요가 없어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지만 왜 제가 바운더리 설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 내 요구를 바운더리가 있어야 내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요구는 표현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거 바운더리 설정이 안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옆집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새벽이고 밤이고 막 불쑥불쑥 비밀번호 열고 막 따고 들어오면 너무 무섭고 너무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운더리도 결국은 내 안전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내가 존중받는 느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꾸 새벽이고 밤이고 불쑥불쑥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라면 내가 바운더리에 대한 그 개념과 설정이 딱 돼 있으면 네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조금 불편해. 이 얘기가 너한테 좀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관계를 훨씬 더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어때?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별로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관계가 또 돈독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권유형이고 청유형인데 그렇죠. 네. 네가 이렇게 하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너는 어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 선택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 사람 몫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네, 바운더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혼재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자칫 남을 자꾸 이렇게 컨트롤하는 걸로 쓰기 쉽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고 남을 조정하는 얄팍한 시도로 바운더리를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나를 통제하고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거라는 거 더불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네.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뭐냐면 나쁜 남자, 나쁜 여자를 찾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괴롭고 격정적이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늘만 쳐다봐도 그의 얼굴이 둥둥 떠 있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이래야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마라 맛에 많이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마라탕 맛있대매요. 네. 마라 맛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탕도 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김밥도 있고. 맞아요. 순한 맛도 네.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 안정감을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되게 자극적이고 나를 되게 피말리고 괴롭고 이래야 사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쟤 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얘기도 잘 통하고 그러는데 얘한테는 뭐가 되게 애가 닳고 불안한 게 없어. 나는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요거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여러 여성 청년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을 대하는 유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친구로서의 사랑을 추구하는 타입도 있고요.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우리 집에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고 우리 집이랑 분위기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 뭐 아니면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목사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모감으로 너무 좋겠다든가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사랑을 추구하는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해서 사랑을 추구하는 타입도 있고요.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타입도 있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유희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타입도 있고요. 그리고 바운더리 설정 전혀 못하고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막 이러면서 혀 다 깨물고 얘기하는 막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스토킹적으로 하는 타입들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나쁜 상대에게 끌리는 타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유형이 여성들에게 너무 많으니까 나쁜 남자라고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의 뒤에서 후광이 비쳤어요. 막 이런 우리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고 미디어가 사랑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너무 많이 심어줘서요. 드라마 같은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치열한 사랑도 하기는 해요. 드라마 같은 사랑도 하기는 하죠. 근데 이게 위험한 건 유희적인 사랑을 하는 타입에 소위 얘기하면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기대가 되게 많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훅 빠지고 아까 얘기한 불안형 애착 유형 같이 금사빠고 폭발적인 막 사랑의 감정을 막 원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유희형의 사람과 클릭이 돼서 자기가 훼손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계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나쁘잖아요. 상대를 수단으로 삼는 건. 네.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겠죠. 네. 자기를 지키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사랑은 낭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내가 나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그래 뭐 우리 관계가 별로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상처를 주는 것도 알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겠어.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한 오답이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사랑했던 그 과거가 내 경험 안에서 사장이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나쁜 남자 아니야. 저 사람 나쁜 여자 아니야. 라고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요. 그 사람을 잃고 혼자 돼 있는 게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를 수용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죠. 네.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네. 뭐 거부하고 일단 거부해요. 그 다음에 분노하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다가 이제 수용하는 단계로 가는데 이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상대랑 헤어지는 것은 뭐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실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나 애인을 떠나보내는 상실의 5단계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구분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면 네. 잘못된 인식 바꾸고 이렇게 노력하는 걸 통해서 건강한 연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이 정도 꿀팁이면 뭐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당장이라는 말은 일단 잘못했네요. 네, 좀 오랜 노력 끝에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뭔가 마지막으로 뭔가 요약이라고 하면 요약일 수도 네. 있고 뭐 아니면 뭐 신앙적인 어떤 뭐 관점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오늘 어떤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 아니면 꼭 이건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병리적인 연애, 조금 아픈 연애, 힘든 연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다면 그래서 그런 연애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방향 제시를 좀 했다면 네. 그러면 건강한 연애는 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연애라는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도 자기 훼손의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멸이 있는 관계는 정말 중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가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그게 건강한 연애고요. 그리고 깊은 신뢰를 좀 주고받아서 이 사람이 여러 여자와 썸 타고 있구나. 내가 심증은 있으나 뭐 물증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불안에 잠식되는 그런 관계 아니고 정말 서로에 대해서 안전하게 신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불안하다면 이게 내 한계인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조금 불안한데 나 이 부분을 좀 고쳐볼게. 내 불안에 대해서 감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그는 그런 나를 도와주는 뭐 이런 관계가 건강한 연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 성장시킬 수 있는. 네. 우리가 만남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나 만남으로 해서 서로가 점점 더 파괴적으로 되고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연애하면서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면 글쎄 그게 건강한 연애일까요? 활기차고 평안해도 사랑이거든요. 그게 정말 건강한 연애일 것 같아요. 근데 좀 죄송하기도 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 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의 나를 보면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의 나를 보면 어린 시절에 불우한 경험을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양육 경험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애착 형성도 굉장히 잘 안 돼 있고 내 연인하고 건강한 관계 맺기 너무 힘들고 불안도도 높고 심리 정서적으로도 너무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속으로 자꾸 화가 나고 부모님도 맞아요. 원망스럽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에 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정말로 힘주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이라는 건 내가 한 경험의 조합이 아니고요.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험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내 삶에서 어떤 재료로 삼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구절에서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나와요. 영어로는 redeeming the time이라 그래요. 우리 redeeming 한다는 건 구속한다는 거잖아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의 시간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시간들을 내가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얘기들이에요. 거기에는 지금의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시간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과거의 아픔일 수도 있고 지금이 너무 힘든 상태라면 미래의 불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되게 턱식한 관계 속에서 지금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는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의 경험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과거를 완전히 맡기는 거를 통해서 리디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리디밍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나 자신에 대한 통찰,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리디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믿음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사랑으로 사는 게 시간을 구속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깨어진 세상에서 나고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깨어진 세상 안에서 그렇게 나고 자라셨어요. 우리 모두한테는 균열이 있죠. 그 균열에는 틈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빛은 그 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하고 예쁜 사랑하세요. 일단 저는 예쁜 사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응원해 주십시오. 네,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그렇게 또 제 인생에 또 건강한 관계를 위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지 참 몰랐는데 이렇게 알기 쉽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유익한 내용 전해주신 우리 한수희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생각해보니 연애라는 게 단지 남녀가 감정에 이끌려서 만난 참을 넘어서 그 독립적인 인격체들이 모든 감정과 이성, 뭐 나아가서는 상처와 서로의 영혼까지 공유하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복잡하고 심오한 차원의 관계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또 바탕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분명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이것보다 더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